안녕하세요. 열역학의 김대한입니다. 자, 오늘은 열역학 2법칙과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열역학 1법칙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죠. 에너지를 표시하는 두 가지 상태량,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열역학 2법칙. 2법칙이 뭐라고 했었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성에 대한 법칙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방향성의 어떤 척도로서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상태량을 정의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4-1강에서는 현상의 방향성이라는 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지금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열역학 2법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이 열역학 2법칙은 열역학 법칙이 사실 다 그런데 좀 이렇게 말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열역학 2법칙은 이런 서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술 방법과, 그리고 열역학 2법칙에서 이제 사실 이 2법칙이 나오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카르노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효율에 대해서, 카르노 사이클 그 효율에 대해서 배우고, 온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온도는 정말 중요하죠. 온도 가장 처음에 강의도 나왔고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온도는 열역학적 온도에 대한 해석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엔트로피라는 상태량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이제 4-2강에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현상의 방향성은 마치 시간과 같아요. 어떤 현상이 이렇게밖에 일어나 줄 수 없다. 그 현상이 다른 결과로 얻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그 길 중에서 그 길은 다 가능하지만 내가 그 결과가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마치 이제 상대성 이런 데 보면 시간이 흘러가기만 할 뿐, 늘어나고 줄어들기만 할 뿐, 거꾸로 흐르지 못한다 하거든요. 현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어나는 방향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화 테넷이 이제 2020년에 개봉을 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인터스텔라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다루더니, 이제 테넷에서는 아예 그 시간 순서를 막 이렇게 뒤죽박죽 엮어버리면서 시간이 거꾸로 가면서 엔트로피도 같이 거꾸로 흘러가는 그런 연출을 해줘요. 엔트로피가 거꾸로 흘러가는, 원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시간이 거꾸로 가면서 엔트로피도 같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는데, 그만큼 엔트로피는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데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열역학 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어떤 상태 A에서 B로 갈 때, 만약에 이 두 가지 상태가, 다른 상태가 A에서 B로 이동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방법을 한 가지라도 보이면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방법 한 가지를 못 찾게 되면 이거는 A에서 B로, 이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움직이는 과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돼요. 그죠? 에너지의 전환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A에서는 B로 갈 수 있지만 B에서는 A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마찰이죠. 마찰. 제가 이 칠판에 이렇게 손을 막 문지르면 조금이지만 열이 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그대로 반대로 하면 이 열이 다시 모여서 제 몸속에 뭐 포도당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존재하고, 하지만 이걸 역으로 가는 방법은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을 경우도 있다 라는 게 열역학 2법칙입니다. 현상의 방향성은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다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우개가 떨어졌네요. 항상 모든 일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의 가장 좋은 예시, 가장 간편한 예시로 자유팽창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 소개를 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유팽창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자유팽창은 굉장히 연력학 문제에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함정 도구로서 많이 나오는 도구의 그런 요소입니다. free expansion은 일도 안 하지만 얘는 일 없이는 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엔트로피는 요소를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자유팽창을 하는 데는 일이 필요 없어요. 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팽창을 되돌리는 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난 이걸 했는데 이걸 되돌리려면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고, 좀 더 복잡한 예를 들면 이제 향수병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향수병. 근데 이 향수병에서 향수 입자들이 막 퍼져나가서 이 방 안을 전부 다 채워요. 이 방 안에 퍼져있는 향수 입자들을 다 모아서 다시 향수병에 집어넣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노력이 연력학적으로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향수 입자들을 먼저 분리를 해서 넣어야겠죠. 분리를 할 때 분명히 일과 열이 좀 더 필요할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과정들은 되돌릴 수도 있고 어떤 과정들은 되돌리지 못하는데 대부분의 실제 과정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속담 중에 흘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과정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 과정이에요. 되돌릴 수 있는 과정은 대부분 이상적 과정이고, 이거를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과정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가역 과정. 이 과정들은 이런 거죠. 그야말로 가정인데, 여기 이제 뜨거운 물체가 있고, 뜨거운 물체로부터 내부 공기가, 이상기체가 막 열을 받아서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고 나면 얘가 또다시 이 열을 내보내면서 천천히 수축도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전부 다 아주 이상적일 때, 거의 평형에 가깝게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일 때 우리가 이거를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역 과정의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가역 과정의 예로서 이제 뒤에 나올 카르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카르노 사이클 외에도 이제 연료가 후반부에 가면 여러 가지 사이클들 중에 이 부분은 가역 과정이고 이 부분은 비가역이야. 이 부분의 일부는 가역 과정이고 이 부분의 일부는 비가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가역 과정에 대해서 뭐 엄청 정확히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가역 과정은 되돌릴 수 있는 과정이다. 되돌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역 과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 가역 과정은 이상적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역 과정을 통해서도, 비록 이상적인 과정이지만 이런 가역 과정을 통해서도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가역 과정으로 했을 때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것. 얘는 가역 과정이라 해도 불가능해요. 왜? 가역 과정은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가 거의 온도가 비슷한 상태에서 낮은 온도로, 아니죠. 반대죠. 죄송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건 열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인데,
가역 과정이라는 거는 둘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이 반대로 열이 이동하는 거를,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는 거를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반대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상 과정으로도, 가역 과정으로도 모든 결과 상태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A에서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로 우리가 가고 싶은데, A에서 C라는 상태로 가는 거는 실제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상적으로 만들었을 때 가역 과정으로서 B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D에 가는 거는 아예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비현실적이지만 D는 아예 불가능해요. 얘는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이 만능이 아니다. 이상적인 과정이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지를 볼 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A라는 설계안을 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알아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발명가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찾아와서 A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A라는 아이디어로 이걸 이렇게 개선시키면 좋은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뭐 효율이 얼마가 증가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실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인지를 판별을 해보세요. 또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아이디어가 먼저 실현 가능한지부터 봐야 돼요. 얘가 불가능한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연력학적으로 보면 1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뭐 창출해낼 수 있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라는 상태에서 중간에 D라는 상태로 가는 게 있는데, 이 과정이 엔트로피가 뭐 감소하는 과정이에요. 아예 불가능한 과정이에요. 이 법칙으로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한 과정이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이제 사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가역 과정으로 내가 돌린다고 해서 그게 100%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판별을 할 때는 일단 가역 과정이라고 다 가정을 해요. 우리가 일단 어썸션을 합니다. 이것이 아이디얼 프로세스, 리버서블 프로세스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불가능하면 이건 아예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력학 제2법칙은 서술로 표현을 해요. 서술.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연력학 2법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식은 있어요. 그건 4-2강에 나올 텐데. 그 이제 엔트로피 정의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엔트로피는 상태량을 정의한 것이고요. 연력학 2법칙이라는 거의 본질은 다 서술에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다라고 발견된 건 아니에요. 아까 연력학 1법칙은 줄의 일과 열의 그 전환 과정으로서 발견되었다라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닌 것 같아, 반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찾아봤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모든 경우에서 그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니까 다 성립을 해. 그러니까 이게 법칙 아닐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는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은 어찌 보면 가장 귀납적이고 관습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서술이 있는데 이 서술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반드시 외우시고, 나머지 3번째는 뭐 엄청 이렇게 크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이에요. 클라우지우스 서술. 클라우지우스, 뭐 켈빈 플랑크, 여기 카라 테오도리 전부 다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켈빈 플랑크는 이제 2사람이에요. 2사람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일이 많아요. 공학이나 과학 쪽에서는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클라우지우스 경께서는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예 중에 하나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Q가 1 없이 워크가 0인 상태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만약에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연구기관이 가능하겠죠. 그죠? 우리가 열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 원래 가능하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다면 냉동고나 냉장고가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하나 있다. 켈빈 플랑크는 단일 열원으로부터 열을 전달받아서 사이클 과정을 통해 이를 1로 변환시킬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서술은 굉장히 알기가 쉬운데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서술은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죠? 켈빈 플랑크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열기관이 있어요. 열기관 히트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 열기관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열을 받아서 내가 유용한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열을 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열원이라고 있어요. 히트 소스. 열원으로부터 얘는 이제 온도가 일정한 어떤 거대한 더미예요. 더미. 제가 이 지우개로부터 열을 뺐으면 지우개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그죠? 하지만 이 열원의 온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워낙 거대해서, 워낙에 얘는 거대한 열원이라서 여기서 열을 조금 빼쓰더라도 TH, 열원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켈빈 플랑크가 얘기한 것은 단일 열원에서 열을 뽑아서 쓸 때 이 열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겠죠. 아니, 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죠. 그죠? 여기 이제 D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열을 뽑아서 일로 바꾸는데, 연력학 1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열을 뽑은 다음에 다시 내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열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바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보내지 않으면 이 히트 엔진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열기관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상태 함수로 인해서 모든 열이 다 1로 바뀌게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열이 다 1로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열마다 전부 다 1로 바뀐다. 효율이 100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라 테오도리의 서술은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교수님이 혹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안 나오고 카라 테오도리라는 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서술만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태 A는 단열 시스템이라면 반드시 그 주변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A라는 상태에서 B, C, D 상태 중에서 C는 실제 상태라면 B는 아이디어한 상태고 D는 I에 도달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었죠. 자, 이것이 I에 동떨어져 있는 지도에서 보면 A라는 지점에서 뭐 B, D, C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온도와 압력 평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게 연력학적인 상태는 단일 시스템의, 그러니까 간단한 단순 시스템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가지 연력학적 변수로 이상기체의 경우에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A라는 시스템이
단열인 상태예요. 얘가 만약에 Q가 0이야. 아무 열도 전달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얘가 단열 과정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열 과정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있는 점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 단열 직선 위에만 단열 곡선 위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점이 다른 지점으로 가려면 얘는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오만 대로 갈 수 있는데 절대 못 가는 영역이 있다 이겁니다. 절대 못 가는 영역이. 그래서 그런 서술을 조금 더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점이 있는데 얘는 연력학의 식의 관계식으로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제 보니까 이건 역시 이 법칙의 서술의 하나로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연력학 1법칙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단열이라 하면 이게 0이고 근데 외부에서 2를 받지 않으면 내부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그죠? 근데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어도 아예 이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열 상태에서 사실은 이것이 등온 팽창 등온 압축이 아니라 이제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 단열 압축된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단열 압축된 시스템은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V라고 해야 될까요? V?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온도가. 단열 압축되면 온도가 증가합니다.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감소해요. 그럼 이상기체는 온도만의 함수니까 내부 에너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감소, 압축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요 과정은 훨씬 뒤의 식에서 나옵니다. 훨씬 뒤의 식에서 나오는데 한번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4-2강에서 아마 엔트로피에 대해서 관계식을 쭉 세우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술은 여러 개 서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 나온 클라우지우스와 켈빈 플랑크 서술은 같아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 걸 이제 증명하는 걸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1이 2와 같다, 2가 1과 같다.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명제를 부정할 때 다른 명제도 같이 부정된다는 걸 증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클라우지우스가 한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저온에서도 고온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어. 그러면 켈빈 플랑크가 한 말도 틀려. 얘가 열을 받아서 전부 다 1로 바꿀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왜? 명제 논리상 대우가 성립하니까요. 하나의 명제가 부정될 때, A라는 명제가 부정될 때 다른 명제가 부정이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결국 B가 맞으면 A가 맞다. 이거를 반대로 증명하면 또 뭐예요? A가 맞으면 B가 맞다 라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명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제 A가 왜 맞는지를 증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연력학 이 법칙은 약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는 지금까지 반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그냥 이건 다 맞는 것 같아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럼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요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만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만 일단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과 왼쪽의 그림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보세요. 오른쪽의 그림과 왼쪽의 그림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점선이 새로 생겼어요. 점선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왼쪽에서는 1번과 2번 그림을 둘 다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해 놓고 보니까 열기관이라는 거는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1번과 2번이 다 합쳐진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새로운 3번 기관을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운 3번 기관. 이럴 때 3번 기관이 내가 세운 어떤 다른 원칙이 위배된다? 그러면 1번과 2번 기관에서 내가 이걸 위배하면서 내가 이 모델을 세웠는데 그러면서 다른 명제가 또다시 부정된다는 걸 증명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먼저 하나 만듭니다. 보통 이걸 왼쪽에 놔요. 보통 이걸 왼쪽에 넣고 1번. 그러면 여기서 열이 이동하잖아요. Q라는 열이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Q라는 열을 계속 뽑아 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저온 열원에 Q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저온 열원은 아예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2번 기관. 그런데 1번과 2번을 묶어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기관만 묶었는데 열기관만 묶었는데 사실은 이걸 전부 다 묶어도 돼요. 전부 다 묶는 게 사실 조금 더 완벽한 설명입니다. 조금 더 완벽한 설명인데 어찌됐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열은 Q를 받고 QH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QH에서 Q를 뺀 것만큼의 열을 주는데 그럼 내가 외부로 하는 일은 얼마예요? 외부로 하는 일을 계산해 보면 1법칙에 의해서 QH-Q가 됩니다. 그럼 얘는 모든 열을 받아서 다 1로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인 켈빈 플랑크 서술이 위배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클라우지우스 명제를 부정했을 때 켈빈 플랑크 명제가 부정이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스토리. 내가 처음에 1번 기관을 클라우지우스 명제를 부정하든 아니면 켈빈 플랑크 명제를 부정하든 1번 기관을 그걸 먼저 부정하는 걸로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2번 기관은 정상적인 열기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정상적인 열기관은 고온에서 열을 받아서 저온으로 열을 내보내면서 일을 하는 기관 또는 이제 두 번째 명제에서 냉동기가 나옵니다. 냉동기는 저온에서 일을 받은 다음에 일을 받고 저온에서 열을 뽑아서 고온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냉동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켈빈 플랑크 서술을 먼저 위배하는 1번 기관이 있습니다. 열 Q1을 받아서 전부 다 1로 바꿉니다. 전부 다 1로 바꿔요. 근데 이 2를 받아서 QL을 뽑아다가 QL 플러스 W를 원래 QH로 보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2번 기관을 보면 저온 열원에서 열을 뽑아다가 고온 열원으로 열을 보내는데 그러면 QH는 열역학 1법칙은 전부 다 만족한다고 보는 거예요. 1법칙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워크는 왼쪽 1번 열기관에서 Q1과 같아요. 왜? 1법칙이 만족이 돼야 되니까. Q1을 받아서 W를 내니까, 오메가를 내니까, 워크를 내니까 이거 만족돼야 되는데 그러면 Q1과 QL을 합친 것만큼 내보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이 전체,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만큼만 놔뒀을 때 무조건 열을 뽑아다가 위로 전달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달하는 열의 총량은 사실 QH에서 Q1을 뺀 만큼만 순수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넷힛이죠. 넷힛은 QL만큼만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QL을 아무 대가 없이 뽑아서 전달하고 있는 켈빈 플랑크 서술을 위배했더니 클라우지우스 서술이 위배가 되는 그런 형식을 지금 냉동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 번째 그림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이라기보다 그냥 보인 거죠. 이렇게 한쪽을 부정했을 때 다른 명제도 부정된다는 거를 보인 겁니다. not A일 때 not B다와 not B일 때 not A다를 보인 겁니다. 이 두 개를 보이면 B이면 A이고 A이면 B다를 보인 거죠. 그죠? B이면 A고 A면 B다를 합치면 뭐예요? A와 B가 서로 사실 같은 말이야 라는 걸 보인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에서 클라우지우스 서술과 켈빈 플랑크 서술이 동일함을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보이는 게 논리학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맞고, 그러나 문제에서 한쪽을 부정해서 다른 한쪽의 부정됨을 보이세요를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한쪽만 쓰는 거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한쪽만 보여도 나머지 하나가 거의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그 답안에서 감점을 하지 않거나 아예 뭐 다 정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논리학적으로 보면 not A일 때 not B이고 이렇게 해서 둘 다 증명을 해야 이게 맞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가장 이제 많이 다뤄지는 아이템인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모든 과정이 이제 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뭐라고 했죠? 사이클은 1번 상태에서 출발해서 2번으로 갔다가 3번, 4번으로 돌아와서 다시 1번으로 되돌아가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사이클이라 했었습니다. 그죠? 이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우리 연력학에서 이상적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상적인 과정으로 낼 수 있는 어떤 열기관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이클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 사이클과 비슷해 라고 말을 해주면서 실제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몇 개 소개를 해주고 좀 친숙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먼저 고온 여론이 있어요. 고온 여론. 얘 이제 보통 TH 높은 온도다 해서 TH 첨자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뭐 히트 소스, 핫 리저브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부릅니다. 사실 중요한 건 고온, 온도가 높은 여론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온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온, TL은 이제 콜드 리저버어 또는 히트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트싱크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열을 뺏어가는 애예요. 얘는 열을 공급하는 애고, 이게 열기관의 기본입니다. 기본. 어떤 곳에서 열을 받아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열도 같이 내보내요. 그게 열기관의 기본입니다. 보통 실제 상황에서는 고온의 여론이 따로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기관 안에 고온의 여론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열기관 안에 연료를 넣어줘서 이 연료가 연소하면 그 자체로 열을 공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열기관 안에 이만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려면 화학 에너지를 계속 넣어줘야 되죠. 연료로서. 연료와 산소를, 산화제를 계속 넣어줘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한 게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에요. 카르노 기관이 이제 실제로 존재할 수 없고요. 실제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과정이 다 가역 과정입니다. 모든 과정이 다 가역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열 효율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 열 효율은 뭐냐? 열 효율은 제가 열과 에너지, 열과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열이 뭐라고 했어요? 열이 마치 돈과 같다고 했죠. 돈. 내가 지불한 돈에서 얘가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할 텐데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얘가 일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열 효율은. Thermal efficiency는 그냥 효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서 접하게 되면 이 효율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이 효율을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각 효율마다 의미도 다르고 정의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고 한 군데서 여러 개를 구할 수도 있고 어떤 특성을 비교하려면 이 효율을 비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그러니까 열 효율은 같은데 다른 B라는 효율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효율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thermal efficiency를 구해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냥 어떤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세요 하면 그냥 이거예요. 내가 공급한 열분의 이 열기관이 한 일입니다. 근데 얘는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일이 이 열기관을 일단 기본적으로 평형 상태라고 봐요. 왜? 사이클이니까. 이 열기관의 상태는 1에서 4까지 계속 변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열기관의 상태를 이 사이클이 한 사이클 돌고 나서 돌아오는 시점을 그 기준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출발했으면 1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상태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열의 총량과 내가 해준 일의 총량이 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받은 열의 총량이 얼마예요? 고온 열원에서 받은 열과 내가 뺏긴 열, 저온 열원은 내보낸 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1 마이너스 QL over QH가 됩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QL과 QH는 우리가 대부분의 열기관은 전부 다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해요. 전부 다 기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통 연료를 연소시키면 전부 다 기체가 돼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석탄을 태워도 기체라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나 이런 연소 후 생성물들이 전부 다 기체 상태인데 석탄은 이거에 비해서 부피가 한없이 작으니까 그냥 아예 똑같은 부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열만 공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열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기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체는 우리가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기로 했었지 그렇게 일단 모델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또 복잡하긴 하지만 이 과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단 이걸 먼저 머릿속에 콱 박아 넣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는 열 효율을 구할 때 이상적인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구할 때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된다. 굳이 뭐 QH, QL을 너가 여기서 계산을 또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열 효율이 뭐다? 온도만의 함수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열기관 두 개가 온도가 주어져 있다면 이 안에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열기관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TL은 사실 거의 대기압, 거의 상온이에요. 우리가 이 엔진이 작동하는 곳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TL이 뭐예요? 상온이기 때문이에요. 상온 또는 뭐 높은 하늘에 있으면 그 주변 대기 온도. 그런데 TH는 우리가 연료를 잘 태우면 더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학자들이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온도만의 함수이다.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지금은 이것이 TH분의 TL로 또 표현될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르노 기관에서 중요한 거는 열 효율도 있고 이 카르노 기관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있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보면 카르노 정리에 사실 카르노 기관은 카르노라는 분이 논문으로 카르노 정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관이에요. 카르노 정리 보겠습니다. 카르노 정리는 카르노 열기관보다 열 효율이 더 높은 기관은 없다.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제일 좋은, 제일 이상적인 경우고 이것이 바로 뭐다? 어퍼 리밋이다. 상한선이다. 효율의 상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열원 사이의 카르노 열기관 효율은 일정하다. 이 말이 뭐예요? 어떤 두 열원의 온도가 특정되기만 한다면 열원은 이제 온도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온도라면 그 열원은 같은 열원인 겁니다.
TH와 TL만 특정이 된다면 그 사이에 있는 카르노 기관은 다른 방식의 기관들을 데려와도 만약에 전부 다 가역 과정이고 카르노 기관이다 그렇다면 그 효율은 일정하다는 거죠.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부터 우리가 연력학적 온도라는 걸 새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증명을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연력학적 온도를 정리할 건데 하기 전에 앞에 혹시 내가 빠뜨린 개념은 없는지 혹시 지금 여기서 멈추고 한번 보고 오실 거면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 카르노 기관은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에 대해서 혹시 내가 뭐 공식을 외우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풀을 듣지 않았다든지 하면 한번 듣고 오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르노 정리를 증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카르노 열기관보다 열혈이 더 높은 기관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하려면 카르노 열기관보다 일단 열혈이 더 높은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더니 우리가 앞에서 보인 건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대등성을 증명했던 클라우지우스의 선언이나 아니면 켈빈 플랑크 선언 둘 중에 하나가 위배된다라는 걸 보이면 그래 이거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클라우지우스 정리부터 부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개 과정이 달라요. 두 개 과정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아마 하나만 할 겁니다. 하나만 할 건데 뭐 어느 쪽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이 두 개 다 들으시고 편한 방법으로 해보세요. 만약에 교수님이 이 과정을 설명을 하셨어요. 만약에 카르노 정리로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걸 하나라도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아마도 두 개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두 개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실 테니까요. 자, 왼쪽 그림 구성은 이래요. 왼쪽 그림 구성은 우리가 아주 좋은 엔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열기관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카르노 기관을 가져와요. 카르노 기관을. 근데 얘는 카르노 기관은 아니고 열기관은 아니고 얘는 냉동기예요. 리프리저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E를 받아서 저온에서 열을 뽑아서 QL 그리고 고온으로 QH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보자마자 뭘 써야 돼요? QH는 W 더하기 QL이구나. 그죠? 얘는 연력학 1법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져온 좋은 엔진은 카르노 힛 엔진보다 더 좋은 효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더 좋은 효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이거였죠, 그죠? 내가 받은 열에서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열 효율이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냉동기에서는 효율을 조금 다른 말로 부른다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능계수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성능계수는 이제 정의가 다른 거지 사실 열기관의 효율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보다 더 좋은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이게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죠? 얘보다 저게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이때 이 새로운 열기관, 효율이 좋다는 열기관이 위에서 고온에서 받은 열 QH'과 저온으로 내보낸 열 QL'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QH'은 QH와 다르고 QL'도 QL과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QL과 다르다고 봅니다. 이때 근데 이 더 좋은 열기관에서 일을 해준 걸로 냉동기가 작동을 해요. 카르노 냉동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W는 QH'에서 QL'을 뺀 것만큼입니다. 그죠?
아까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보다 크다고 했는데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은 이 부분은 다시 쓰면 QH분의 W잖아요. 그죠? QH분의 W고 이거보다 이게 크다고 했는데 얘는 QH 프라임분의 W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얘가 이거보다 크려면 QH 프라임이 QH보다 작아져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QL 프라임도 당연히 QL보다 더 작아집니다. 왜? 둘은 서로 다른 양일지언정 요 사이에 W라는 차이는 같으니까요. 이거는 서로 같잖아요. 그죠? QH와 QL 차이도 W고 워크고 QLC 프라임과 QL 프라임의 차이도 W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이 더 높다는 것에서부터 QH 프라임이 QH보다 작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것은 곧 QL 프라임도 QL보다 더 작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열기관으로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걸 묶어서 다 하나의 열기관 처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보라색 열기관은 고온 열원이니까 빨간색으로 TH 그리고 저온 열원은 이제 파란색으로 TL로 표시를 하면 고온 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좋겠는데 받지 않고 사실 net heat net QH 그러니까 QH 토탈은 얼마예요? QH 토탈은 QH에서 QH 프라임을 뺀 것만큼이죠. 왜냐하면 QH가 QH 프라임보다 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열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온 열원에. 같은 이치로 지금 저온 열원에서도 net QL 그러니까 QL 토탈은 QL에서 QL 프라임을 뺀 것만큼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양은 사실 같을 거예요. 왜? 연력학 1법칙 위배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얘는 클라우지우스의 선언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저온 열원에서 보라색 열기관에 열을 뽑아다가 그걸 그대로 고온 열원에 공급하고 있어요. 밖에서 일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우리가 가정했던 뭐가 틀린 거야? 처음에 가정했던 카르노 열기관보다 더 높은 효율을 갖는 엔진 2가 열기관 2가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지금 보인 거예요. 그렇죠? 자,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흐름. 증명의 흐름을 기억하셔야 무조건 증명을 외우는 것보다 증명 흐름을 기억해서 내가 거기서부터 하나씩 식을 적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카르노 열기관보다 열효율이 더 높은 기관 2를 만들고 그 다음 카르노 냉동기를 그 2에서 나온 1로 구동을 시켰어요. 얘를 구동을 시켜요. 구동을 시키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뽑아서 다시 고온 열원으로 공급하는 열의 양들이 각각의 효율을 계산해서 나온 관계식을 따져봤더니 사실은 고온에서 뽑아내는 열보다 공급하는 열이 더 많더라. 만약에 카르노 열기관보다 더 높은 열이 있으면 그러면 이걸 따져봤을 때 이걸 하나의 열기관을 합치면 E와 C를 하나의 열기관을 합치게 되면 아예 저온에서 고온으로 일 없이 열을 공급해서 이동하는 신기한 냉동기가 나온다. 이거는 사실 존재할 수 없다고 누가 말을 했어? 클라우지우스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발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 부분은 만약에 한 번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듣고 나서 내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 막 엄청 막 수십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제 잠깐 화면을 끄고 다시 적어보세요. 노트에. 카르노 열기관에서 열 효율이 카르노 열기관보다 더 높은 효율이 없다는 걸 클라우지우스 명제를 부정하면서 내가 증명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그림부터 스스로 그리셔야 돼요. 그림부터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었지? 어디에 뭐가 Q 프라임이고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다 그림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해보시고 두 번째 방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바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켈빈 플랑크 서술을 부정하는 방법인데 켈빈 플랑크 서술은 뭐였죠? 내가 열을 받아서 한 곳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그냥 일을 할 수 없다. 저온 열원을 내보내지 않고 단일 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일을 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사실 언뜻 들으면 켈빈 플랑크 서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부연을 하면 내가 그냥 여기 가열을 해서 얘가 팽창하면서 외부의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의 일을 하면서 얘는 지금 대기로 계속 열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는 가역 과정이나 뭐 단열 과정 이런 이상적인 과정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일단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이 두 개 차이는 간단해요. 두 개 차이는 뭐가 차이냐면 여기 QL이 똑같다는 차이가 있어요. QL이 똑같다. 앞에는 QL 프라임이었죠, 그죠? 앞에는 QL 프라임이었는데 여기서는 QL이 같아요. 앞에는 QL 프라임이었는데 여기는 QL이 같습니다. 자, QL이 같으면 QH는 또 다르죠, 그죠? 얘는 달라야 돼요. 왜? 두 열기관의 안 그러면 효율이 같아져 버리니까. 자, 처음부터 똑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카르노 냉동기인데 QH는 W 플러스 QL이고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은 1-QH분의 QL이고 얘는 W 오버 QH다. 그렇죠? 그런데 얘보다 엔진의 효율이 더 크다. 열기관의 효율이 더 크다. 열기관의 효율은 얼마예요? 열기관의 효율은 1-QL 오버 QH 프라임인데 얘가 더 크다며요. 얘가 더 크려면 이 부분을 보시면 또 QL이 또 같아요. 그죠? QL이 또 같아요. QL이 또 같고 우리는 그럼 어떤 거 얻을 수 있어요? QH 프라임이 QH보다 더 커야만이 이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음의 부호 붙어 있으니까 얘가 더 커지면 QH 프라임이 더 커져야 이 부분이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효율 전체가 커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부등호로 되어 있는데 뭐 음수 마이너스 기호 붙어 있고 뭐 분자에 가 있고 여기에 또 뭐가 많이 붙어 있고 이러면 어떤 게 커져야 이게 같은 형태의 식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인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리면 많이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일단 얘를 키워요. 일단 얘를 키우고 어떻게 해야 이게 이 전체가 작아지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얘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자.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작아질 것이고 얘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커질 것이고 그러면 1에서 얘를 지금 뺀 부분까지 합친 거죠. 여기 마이너스까지 들어있으니까 얘가 커지니까 그럼 효율 전체도 커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에 잘못 생각했어요. 얘가 작아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이 작아지면 이 전체는 커지겠죠. 그죠? 이 전체가 커지고 그럼 보라색은 마이너스를 포함한 보라색은 작아지겠죠. 그럼 효율이 작아지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럼 반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얻은 결론은
QH 프라임이 QH보다 크다. 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요 결론 얻었는데 QH 프라임이 QH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열기관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앞에서 QL 프라임과 QL이 달랐었는데 지금 QL과 QL이 같죠, 그죠? QL 프라임과 QL이 같기 때문에 일이 달라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공급하는 일은 W 프라임이고 이 냉동기로 들어가는 일은 W예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이 밖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어딘가로 공급이 되겠죠. 얘를 W 프라임 마이너스 W라고 합시다. W 프라임 마이너스 W는 뭐예요? W 프라임은 QH 프라임 마이너스 QL이고 W는 뭐예요? W는 QH 마이너스 QL이죠. 그죠? QL이 서로 같으므로 QH 프라임 마이너스 QH만큼입니다. 이 부분, 이 보라색은 결국에는 고온의 힛소스로부터 QH 프라임 마이너스 QH만큼의 열을 받아서 W 프라임 마이너스 W, 그러니까 QH 프라임 마이너스 QH만큼의 일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켈빈과 플랑크가 이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절대 안 된다고 서술을 한 거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 가정이 잘못됐겠구나. 카르노 열기관보다 열 효율이 더 높은 열기관은 없어야 되는데 얘가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카르노 열기관보다 열 효율이 더 높은 기관은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클라우지스의 서술을 부정한 것과 지금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부정한 것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이거 연습하셨으면 당연히 이것도 똑같은 방법을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잘 끝내셨으면 켈빈 플랑크 역시 어렵지 않게 다시 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그림도 그려보시고 식도 다 세워보시고 하면서 증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노 정리의 1번은 이렇게 설명을 끝내고요. 이제 카르노 정리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카르노 정리 1번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했는데 2번은 증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리 2번을 증명하는 건 사실 아니고 여기 2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른 거 하나를 증명을 할 거예요. 다른 거 하나를 증명을 할 겁니다. 카르노 정리 2번은 두 열원 사이의 카르노 열기관 효율은 일정한데 이건 일단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일단 이건 받아들이고 두 열기관 효율이 두 열원 사이에서 일정하다는 얘기는 두 열원은 사실 두 열원의 온도만으로 특정이 되어지죠. 그죠? 두 열원의 온도만으로 열원이 정해지는데 그 열원이 정해지면 그 사이에 있는 열기관의 효율은 바뀌지 않는다. 어떤 열기관이 와도 다 같다. 카르노 열기관 효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T1, T2, 여기는 T3도 있습니다. 자, T3는 조금 이따 사용이 될 거니까 지금 지워놓을까요? 네. T1에서 T2로 이렇게 Q1, Q2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데 이때 여기 들어있는 카르노 기관이 열을 받고 내보내면서 Q1-Q2에 일을 하겠죠. 그죠? 이때 카르노 정리 두 번째 정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받고 내보내는 열의 비율이 온도만의 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효율이 온도만의 함수니까 받고 내보내는 열도 여기서 바로 온도만의 함수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함수는 어쨌든 다른 함수니까
두 개 함수는 다른 함수니까 F'은 1-F죠. 그죠? 1-F인데. 그래서 요 두 개 함수를 이 온도 두 개에 대한 함수 Q2분의 Q3. 그러니까 고온 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저온 열원으로 열을 내보낼 때 각각의 이동하는 열의 비율을 온도만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를 조금 조작하면 각각이 온도만의 함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나오고 빠져나오는 열의 양이 각 열원의 온도의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마 교수님들이 그냥 사실은 이거야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만 넘어가면 사실 이 부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도 아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면 들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T3가 있다고 해봅시다. T2가 T3보다 높은 열원이에요. 그러면 이 열기관은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Q1을 받아서 여기에 Q3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열기관은 동시에 Q1을 받아서 Q2로 열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Q2의 열을 받아서 Q3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열기관이 동작 가능한 거예요. 열원이 세 개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지금 2번과 3번 사이의 열기관인데 얘를 둘로 쪼개서 1번과 3번 둘로 나눠보는 겁니다. 1번과 2번, 1번과 3번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1번과 2번, 1번과 3번으로.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T1, T2, T3라고 보시고 여기가 Q1분의 Q2는 F 오버 T1, T2고 F 프라임이죠. 그리고 Q2분의 Q3는 F 프라임의 T2, T3인데 T1에서 T3로 가려면 Q1분의 Q3는 F 프라임 T1, T3이다.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대소관계만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일반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푸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요거 두 개로 쪼개면 돼요. 같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쪼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온도만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온도만의 함수라고 했는데 구분이 잘 안 가네. 온도만의 함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열원으로 삼았던 온도 말고 중간에 다른 온도가 하나 더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함수 자체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항이어야 돼요. 그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F' T1, T3가 무언가 T1으로 이루어진 다른 게 있고 T3로 이루어진 항은 다 뽑아서 독립적인 항으로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쵸?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 뭐 H' T1, T3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인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까지밖에 안 와요. 이렇게까지밖에 안 오면 이 항을 소거시킬 수가 없죠. 그죠? 만약에 이거 T1이 독립적으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독립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막 뭐 T1, T3 플러스 뭐 T3, 뭐 T1승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얘를 소거시킬 수 없기 때문에 T3와 T2 말고도 T1에 대해서 이 함수가 디펜던트 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함수는 T2와 T3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직 T2와 T3에 의해서만 결정을 받는데 T1이 새로 들어갔으니까 아 얘는 독립적으로 뽑았을 수 있는 항이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뽑았을 수 있는 항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얘를 소거시킬 수 있으니까. 소거가 돼야 사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열이나 그 형태는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Q2와 Q3가 같은 형태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Q2와 Q3가 온도에 대해서 함수긴 한데 그것이 항상 같은 형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가 G의 역수라고 자연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하고 나면 뭐가 돼요? Q가 지금 이게 G라고 하기는 그렇고 K 곱하기 GT구나. 어떤 열원으로부터 온도를 뽑든지 돌려주든지 온도를 뽑았든지 아니면 내보내든지 주고받은 열의 양은 열원의 온도에만 의존하는 함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노 기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이 Q 주고받은 열량과 1차 비례 관계에 있는 온도를 우리가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력학적 온도예요. 그것을 T'이라 하고 그것을 더모다이나믹 템퍼리처라고 우리가 정의를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T'과 T0라는 온도가 있는데 두 개의 열원에서 주고받은 열로 우리가 열기관을 가동하든지 아니면 이 열을 옮겨서 우리가 냉동기를 가동을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T0는 기준 온도가 됩니다. 기준 온도가 되고 Q0는 이 기준 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온 또는 뭐 0도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온도가 열원으로 하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고온의 또는 저온의 열원을 갖고 왔을 때 또는 저온의 열원을 갖고 왔을 때 이때 둘 사이에 작동시킬 수 있는 열기관 또는 냉동기를 표현하는 이 냉동기의 성능과 작동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이 더모다이나믹 템퍼리처가 사용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얘도 상수고 얘는 상수고 여기 두 개는 이거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이 기준 온도 T0 프라임을 273.16 켈빈 그러니까 0도씨 섭씨 0도씨로 정하고 나면
T'을 우리가 이때 더모다이나믹 켈빈 템퍼리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더모다이나믹 켈빈 템퍼리처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4-2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4-2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그냥 온도와 절대 온도와 같더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카르노 정리 2번으로서 우리는 각 절원에서 카르노 열기관에 주고받는 열의 양이 각 열기관의 온도에만 그 열의 양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르노 열기관을 우리가 일단 처음에 가정을 해서 해석을 할 때는 열원의 온도가 바로 전달받는 열량과 동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르노 열기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열원의 온도만 주어지면 다른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이 효율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얘는 1-TH분의 TL이니까 카르노 열기관은 두 열원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TH는 크면 클수록 TL은 낮으면 낮을수록 효율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은 고정이 아니에요.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이 아니고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비현실적이죠. 그죠? 왜? 카르노 열기관은 아까 전부 다 가역 과정을 이루어졌다 했는데 가역 과정은 차이가 거의 없이 천천히 이동해야 되는 열기관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온도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과정에 점점 가까워질 텐데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율이 좋아진다니까 이제 살짝 모순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앞에서 살펴봤던 연력학 2법칙에서 카르노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 카르노라는 분이 처음 제시했던 그런 사이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력학 2법칙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름이 붙어있는 사이클들은 그 과정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따로 이름이 붙어있는 사이클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과정을 설명해주는 과정 없이 그런 문구 없이 바로 우리가 묻고 싶은 걸 묻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 어떤 사이클을 보던 간에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가예요. 처음 시작하는 방향은 카르노 사이클은 1번 지점은 우리가 1이 2개 있는 지점이에요. 1이 2개 있는 지점 11시 방향에 1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점과 돌아가는 방향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이제 각각의 과정들이 어떤 과정인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각각이 어떤 과정인지 외우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카르노 사이클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아마 많은 경우에 수업에서 카르노 사이클을 이렇게 그냥 기울어진 평행사변형 형태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그리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길다랗게 얇게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1번과 2번 과정 그리고 3번과 4번 과정 이 과정이 등원 과정인데 등원 과정은 지금 PB 선도에서 RT인데 이것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X는 Y, XY는 K의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프를 두 개 그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두 개 그려서 단열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주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모양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력학 처음 접하니까 그럴 때 이런 그림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겼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된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가면 워낙 유명한 사이클이고 또 교육용으로 많이 알려진 사이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압력과 온도를 몇 개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주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제 여기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그래프는 온도와 엔트로피라는 다른 상태 함수가 있어요. 다른 상태 함수를 이제 4-2강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두 개의 변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좀 난해하게 생긴 사이클의 형태가 간단하게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4-2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각 사이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각 사이클 과정은 먼저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등온 팽창 과정입니다. 등온 팽창.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은 단열 팽창이에요. 3에서 4는 등온 압축이고 4에서 1로 가는 과정은 단열 압축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보통 등온 과정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에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거나 그러니까 등온이라는 걸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원래 등온 과정을 유지하려면 열을 계속 조금씩 가해주거나 또는 열을 조금씩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등온 과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뭐 연소실 안에 갖고 있던 연소 후 공기를 뭐 이렇게 마개를 열어서 빼준다거나 뭐 이런 형식입니다. 등온 과정의 경우에는 요거 이제 단열 팽창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명확해요.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밀폐된 피스톤 내부에서 이 부분에 연료와 산화제를 넣고 불을 확 붙이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나면서 확 늘어나겠죠. 그죠? 이 단열 과정은 아주 빨리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보통 단열 팽창 과정은 아주 빨리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피스톤이 단열은 아닌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팽창할 때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그래서 열교환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총 열량에 비해서 얘는 무시할 만큼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단열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내부에 있는 1, 2, 3, 4로 빗금이 내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공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왜? 왜냐하면 PV 선도에서 압력 최적 선도에서 내부의 면적이 바로 1과 같기 때문이에요. 한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일, 그냥 W로 쓰기도 하고 또는 W 넷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에서 2로 가면서 한 일의 양, 2에서 3으로 가면서 한 일의 양, 다시 3에서 4로 가면서 내가 이번에는 2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3에서 4로 4에서 1로 가는 일의 양은 1에서 3으로 가는 일의 양에서 빼주면 우리가 총 한 일의 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식이 기본적으로 이거니까 우선 등온 팽창과 단열 팽창 그리고 등온 압축, 단열 압축에서 각각 지배적으로 쓰이는 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등온 팽창의 경우에는 우선 이거는 연력학 1법칙에서 무조건 성립하죠. 그죠? 내가 늘어난 내부 에너지는 받은 열에서 내가 해준 일을 뺀 것과 같다. 인데 등온 팽창에서는
이 1에서 2로 가면서 온도가 일정해요. 그죠? 3에서 4로 가면서 등원 압축 과정에서도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등온 팽창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산기체의 경우에는 우리 카론 사이클은 이산기체에 대해서 돌아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산기체가 작동유체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등온 팽창에서는 그럼 1이 곧 뭐예요? 1이 곧 내가 받은 열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AB다 라고 쓰는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면서 내가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이에요. 그러면 QAB는 뭐죠? QAB는 A에서 B로 가면서 내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열의 양이에요. 그렇죠? 자, 상태함수의 경우, 경로함수의 경우는 이렇고 상태함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UAB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서 증감된 내부 에너지 양이니까 UB-UA로 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W12는 내가 받아들인 열량과 같습니다. 외부에 해준 일이 내가 받아들인 열량과 같은 거예요. 단열의 경우에도 W23은 자, 단열은 뭐예요? 단열은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0이라는 겁니다. Q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W는 마이너스 U23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4에서 1 먼저 볼게요. W41은 마이너스 U41인데 자, 얘는 TH에서 TL로 갔었죠. 그죠? 얘는 TL에서 TH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W23과 W41은 사실상 크기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크기가 같다. 그리고 W34는 Q34와 같습니다. 그럼 W넷은 뭐냐? W넷은 W12 더하기 W23에서 지금 이제 지금은 일단 이것을 절대값 취급을 할게요. 절대값 취급을 하겠습니다. W34와 W41을 빼주면 되겠죠. 원래는 그냥 예를 들면 W넷이다 하면 적분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수학적으로는 전부 다 더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더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부호를 밖으로 뺐어요. 실제 나오는 값들과 다르게 부호를 밖으로 빼고 얘를 전부 다 이제 절대값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41과 23은 크기가 같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카르노 열기관에서 2를 구하기 위해서는 등온 과정만 생각하면 돼요. 등온 과정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은 근데 뭐라고 했었죠? 1은 최적 팽창일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쓰면 총 질량에 대한 일이고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여기를 빛체적으로 바꾸면 단위 질량당 1이 됐었죠. 그래서 최적 팽창의 일만 고려할 때 PdV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PdV. 이때 이산기체예요. 이산기체고 우리가 P를 뭔가 V에 대해서 나타내줘야 적분이 가능한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V분의 RT로 바꾸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근데 등온 과정이라서 T가 일정하대요. 그래서 RT를 밖으로 빼고 V분의 DV인데 그럼 적분하면 ln V1분의 V2가 되겠죠. 그죠?
이때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좀 다른 색으로 쓸까요?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이것이고, (3에서 4로) 가는 과정은 이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얘가 지금은 V1보다 V2가 더 크고 V3가 V4보다 더 작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음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황색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다 더하기로 했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음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얘를 크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빼지는 1이다. 3에서 4로 가니까 이만큼의 면적은 빼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9호를 쓴 겁니다. RTH에 ln V1분의 V2 빼기 그냥 더할게요. RTL. 왜냐면 이게 더하는 게 제가 나중에 지금 바로 다음 단계에 설명하기가 좀 더 편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V1과 V2, V3, V4가 따로 놀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조금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요. 카르노 열기관은 이 두 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단열 과정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아직 안 썼어요. 단열 과정에 대한 힌트. 단열 과정에 대한 힌트가 뭐냐? 단열 과정은 PB의 감마승은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PB의 감마승은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이거죠. P2의 V2의 감마승은 P3의 V3의 감마승이다. 이 경우도 P4의 V4의 감마승은 P1의 V1의 감마승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PB는 RT를 쓸 수 있어요. 그죠? PB는 RT를 써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RT의 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의 식을 슉 떼서 보면 R은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굳이 쓰지 않을게요. R은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굳이 쓰지 않고, 그러면 2번은 어느 부분이에요? 2번은 고음부죠. 고음부 하나 들어가고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입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저음부죠. 그죠? 저음부의 V3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이 식은 P4는 뭐예요? 저음부죠. 그죠? 저음부의 감마 4의 V4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고 고음부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감이 오시나요? 여기 같은 게 있죠. 그죠?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식의 양변을 바꿔서 지금 이 부분은 얘를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교차해서 서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어떻게 되느냐? V2분의 V1의 V1분의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V3 오버 V4가 되죠. 그죠? V3 오버 V4가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 감마-1승을 1승을 떼도 괜찮겠죠, 그죠? 떼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물리적인 의미는 카르노 열기관의 경우에 압축되는 비율, 등온 과정에서 압축되는 비율이 등온 팽창에서 팽창되는 비율이 등온 압축 과정에서 압축되는 비율과 서로 같다 이겁니다. 그 비율이 서로 같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로 묶고 TH의 ln V2 over V1은 빼기 R을 밖으로 뺐으니까 TL의 ln V3 over V4로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값이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밖으로 묶고 위에 조금 지울게요.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강의의 강점이죠, 그죠? 지워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되니까. 자, 위에 가서 쓰면 우리가 전체 총 한 일의 양은 R 곱하기 ln V1분의 V2의 TH-TL이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의 양은. 자, 지금 보시면 한 일의 양이 온도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최적 비에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열기관에서 효율을 따진다면 QH가 바로 Q1이기 때문에 효율을 따진다면 QH분의 W4인데 이것이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은데 TH만 차이가 나니까 뭐가 곱해져 있는 게 차이가 나니까 TH분의 TH-TL 그래서 1 TH분의 TL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르노 열기관에서 일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그리고 효율은 얼마인지 구해봤습니다. 일은 얼만큼 발생하고 효율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각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각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각 과정마다 식은 뭘 써야 되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처음에 기본적으로 연력학 1법칙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각 과정에 따라 쓸 수 있는 관계식을 찾았어요. 등온 팽창의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쓰기가 좋아서 찾았고 단열 과정에서는 PV 감마는 일정하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이클 해석하는 과정은 비슷해요. 사이클 해석하는 과정은 처음에 과정별로 1법칙 적용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상태 방정식이나 그 연력학적 변수사의 관계식이 있으면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뭐 2를 구하든지 하는 걸 정의에 입각해서 차례차례 식을 전개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것과 뭔가 비슷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식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상기체의 온도, 그러니까 열기관 안에서의 이상기체 온도와 앞에서 정의했었던 온도가 있었죠, 그죠? 뭐였죠? 앞에서 정의했었던 연력학적 온도, thermodynamic Kelvin temperature가 서로 같다는 걸 여기서 증명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저기 왼쪽에 써 있는 식들이 다 여기 써 있는 식들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과정을 다시 짚으면 2를 구하는 거 말고 요 관계식을 얻어내는 게 핵심이었죠, 그죠?
요 관계식 얻어내는 방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 얻어내고 나면 효율식에서 원래 우리가 프라임을 붙여서 서머다이나믹 켈빈 템퍼리처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알고 보니까 이상기체 온도와 같더라. 사실 이건 같은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서머다이나믹 켈빈 템퍼리처가 이상기체 온도와 아이디얼 가스 템퍼리처에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상기체 온도와 1차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머다이나믹 템퍼리처 중에서 그 기준값 T0 프라임을 273도로 놓자. 273 켈빈으로 놓자. 이렇게 하면 이상기체 온도와 같은 기준점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서머다이나믹 켈빈 템퍼리처 부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기준점을 가지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상기체 온도와 서머다이나믹 템퍼리처가 같다는 거를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을 통해서 카르노 사이클에서 서머다이나믹 켈빈 템퍼리처가 정의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상기체 온도와 연력학적 온도가 같다는 걸 보여라 하면 이런 식으로 연력학적 처음에 서머다이나믹 템퍼리처를 정의를 할 때 썼던 그 식과 실제 효율을 구해보니까 이상기체 온도가 그 같대 에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연력학적 그 현상의 방향성에 대해 서술을 할 때 카라 테오도리의 서술이 있었죠. 그죠? 카라 테오도리의 서술이 있었습니다. 카라 테오도리의 서술이 있었는데 그 카라 테오도리 서술은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어떤 두 열원 두 열원의 온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온도 사이에 존재하는 열기관, 그 열기관이 카르노 열기관이라면 효율은 일정하다. 어떻게 일정하다? 이렇게 일정하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르노 열기관이 그러면 효율이 하나인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것뿐이거든요. 카르노 열기관인데 변수가 두 개밖에 없네? 이거 두 개 고정하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총 하는 일의 양은 효율의 정의를 뒤집어 보죠. 효율의 정의를 뒤집어 보면 QH에 곱하기 효율이잖아요. 그죠? 아까 계산하면 어떻게 됐었죠? RTH에 마이너스 TL에 ln V1분의 V2였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TH분의 TL로 결정이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양은 그렇게 결정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온 팽창비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팽창하는 비율, 이 팽창하는 비율에 뭐가 걸려 있어요? 내가 하는 총 일의 양이 이 비율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V1분의 V2를 할 수 있는 가지수는 무한정 많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되냐면 1에서 2로 넘어갈 때 여기 쭉 등원선 연장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조금 더 팽창하고 싶어. 그럼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 단열 과정을 하면 돼요. 그럼 더 긴 곳에서 멈추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르노 사이클은 이렇게 앞뒤로 계속 넓어지고 좁아지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길고 얄쌍하게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홀쭉하고 얄쌍하게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원선에서 찍을 수 있는 점의 그 페어, 그러니까
순서쌍만큼 점의 짝만큼 많은 가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카르노 열기관에 어떤 종류의 카르노 열기관이든 효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카르노 열기관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카르노 열기관이 있지만 그게 효율로 오면 최적비가 사라져서 이렇게 된다더라. 나중에 이게 실제 열기관으로 가면 온도만 남는 게 아니고 다른 항이 몇 개 더 나와요. 그래서 그 항들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카르노 열기관은 이상적인 열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온도에만 효율을 의존하는데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등온 팽창 압축비에 관계가 된다. 그래서 그거 순서쌍만큼 많은 열기관의 종류가 같은 온도를 가진 두 개의 열원의 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종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4-1강에서는 뭐 했었죠? 4-1강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연력학 2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술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연력학 2법칙을 서술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서술이 각각 거기서 또 증명하는 과정도 있었고 좀 이론적 깊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설명을 많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카르노 열기관 연력학적 온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연력학적 온도와 이상기체 온도가 어떻게 같게 되는지 과정에서 카르노 열기관을 돌리게 되면 일은 얼마나 하는지, 열은 얼마나 각 과정에서 받아들이는지를 말씀드렸었어요. 단열 과정은 제가 오늘 일을 구하진 않았지만 그 왜 구하지 않은지 설명드렸었죠. 그죠? 각각 과정에서 주고받는 일이 같을 테니까 단열 과정에서 주고받는 일 한번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강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4-2강에서 새로운 상태의 함수 변수인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2강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력학의 김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